안녕하세요. 평생 돈과 애증관계로 살았던 70대 남자입니다. 돈이라는 게 참 아이러니해요. 없으면 살아갈 수가 없으니 어떻게든 한 푼이라도 더 벌어보려고 아등바등하게 되는 중요한 것인데 또 너무 집착하게 되면 내 인간성과 가진 다른 모든 것을 잃게 만들기도 하는 무서운 존재이기도 하니까요. 그러니 실은 저뿐 아니라 모든 사람이 평생 돈과 애증관계를 맺고 살아가야 하는 숙명을 가진 존재 같습니다. 저는 바로 그 돈에 환경도 마음도 많이 얽히고 다쳤던 제 이야기를 여러분들께 들려드리려고요. 나라가 못 살던 시절, 전 그나마 시골에서 어느 정도 살았던 집안에 늦둥이 막내로 태어났어요. 아버지는 남들과 달리 부유한 자신의 재력을 항상 과시하고 다니셨죠. 그래도 전 가끔 어려운 사람들 돕기도 하며 가슴속에 분명 고운 마음씨가 있으셨던 아버지를 사랑했어요. 하지만 아버진 그놈의 으스대던 버릇 때문에 큰 봉변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에휴, 그래도 나쁜 사람은 아니었는데 그놈의 입이 방정이었지. 자기가 돈이 많다, 집에 쌓아둔 재물도 많다. 그렇게 떠들고 다녔으니 불안당들이 가만히 있고 배겨? 제가 12살 때 저희 집엔 강도가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강도를 막으려던 아버진 큰 봉변을 당해 결국 세상을 떠나시고 말았어요. 그때 범인은 결국 잡지도 못했죠. 그렇게 허무하게 아버지를 떠나보낸 후 이번엔 저보다 12살, 11살 많았던 두 형이 문제였어요. 돈을 꽉 쥐고 계시던 아버지가 없어지자 어느 날부터 형들이 함께 노름에 빠지기 시작했거든요. 형들 때문에 집안은 조용할 날이 없었습니다. 심지어 어머니는 우시면서도 형들에게 계속 돈을 내어주시더라고요. 원래 어머니는 장남이 최고라고 믿는 분이었기에 작은 형은 몰라도 큰 형은 절대 이기지 못하셨거든요. 누나들은 그런 어머니도 자신의 오빠들도 질린다며 일찌감치 시집을 간 뒤 친정인 저희 집으론 발길도 하지 않았죠. 형들이 사람이야? 형들은 아버지를 돌아가시게 만든 그 강도보다 더 나쁜 인간들이야. 그 사람은 우리 집 돈을 훔쳐가서 자기 가족들 배라도 불렸겠지. 내 형들은 가족들을 오히려 불행하게 만들고 서로 미워하기까지 하게 만들었잖아. 어찌나 죽이 잘 맞는지 형들은 끝내 사이좋게 집안을 말아먹었습니다. 어머니도 나중엔 형들에게 더는 돈을 내어주지 않으려고 하셨는데요. 형들은 기어코 마지막 남은 집 문서까지 가져가 시원하게 날리고 왔더라고요. 그 일로 우린 코딱지만한 사글세 방으로 쫓겨나야 했고 어머니는 충격으로 쓰러지셨어요. 그때도 누나들은 집에 와보지도 않았고요. 그런데도 형들은 반성의 기미는커녕 나중엔 아예 저랑 어머니만 두고 집을 떠나버리더군요. 이제 집에서 나올 돈도 없던 차에 옆 동네 사람에게 빌렸던 돈도 갚지 못해 야반 도주를 해버렸던 겁니다. 그때가 제가 19살 때였어요. 그리고 그 뒤 형들의 소식은 단 한 번도 들을 수가 없었죠. 미안하다 우리 막둥이. 이 애미가 부족해서 집안을 지키지 못했구나. 하늘에서 네 아버지가 나한테 얼마나 화를 내겠니? 어머니는 돌아가실 때까지 스스로를 많이 자책하셨어요. 전 그런 어머니를 병원에 모시고 갈 돈도 없어 집에서 간병을 하며 매일 눈물바람이었죠. 그나마 전에 아버지에게 도움을 받았던 동네 분들이 도와주어 고등학교까지 마저 졸업했지만 제 졸업과 동시에 어머니는 아버지 곁으로 가시고 말았어요. 큰 누나, 정말 미안한데 나 돈 조금만 빌려주면 안 돼? 내가 벌어서 꼭 갚을게. 이유 전 돈을 벌기 위해 무작정 서울로 상경했습니다. 큰 누난 인천 쪽으로 시집을 갔었기에 전 누나를 찾아가 염치불구하고 돈을 부탁했어요. 서울에서 몸을 누릴 곳을 구하려니 생각보다 돈이 많이 들더라고요. 작은 누난 어머니 장례를 치를 때 자긴 돈이 없으니 무슨 부탁을 할 생각도 하지 말라고 제게 못을 박았기에 의지할 곳이 큰 누나뿐이었죠. 그렇게 누나에게 빌린 돈으로 전 정말 허름한 판자촌에 들어가 살기 시작했어요. 보수가 좋은 공장에 일을 구하긴 했는데 그곳은 숙식 제공이 전혀 되지 않는 곳이었거든요.
그곳에서 열심히 일하며 누나의 돈을 갚은 뒤론 누나들과 교류는 거의 끊기다시피 했죠. 저도 먹고 사느라 바빴고 제가 또 도움을 청할까봐 누나들이 먼저 저와 거리를 뒀었으니까요. 그래도 그 시절은 눈물 나게 노력하고 아끼면 살림이 나아질 수 있던 시대였습니다. 전 공장을 다니며 공사장 막노동도 뛰고 기술을 배워 좀 더 괜찮은 직장으로 옮기며 그렇게 열심히 돈을 모았어요. 가난이라면 치가 떨렸기에 당장 덜 먹고 덜 쓰더라도 악착같이 돈을 불려나갔죠. 그런 절 좋게 본 한 어른이 제게 맞선자를 주선해 주시더라고요. 난 부모님도 안 계시고 형제들과 생사도 잘 묻지 않고 사는 사람이에요. 보다시피 아직은 가진 것도 많이 없고요. 그래도 내가 가지고 있는 유일한 장점인 성실함, 그리고 검소함의 인생을 걸어볼 수 있으면 나랑 만나주세요. 참하고 귀여웠던 풋풋한 시절의 아내가 전 참 마음에 들었습니다. 하지만 제 조건이 별로인 걸 알았기에 솔직하게 말을 했었어요. 그런데 아내도 장인 장모님도 그런 제 모습을 좋게 봐주었더라고요. 장인어른 말씀으론 눈에 도끼가 있었다네요. 그런 눈빛을 가진 사내라면 적어도 처자식 굶기지는 않겠다 싶었지. 그래서 난 자네가 참 마음에 들더라고. 그렇게 아내와 결혼한 뒤 전 전보다 훨씬 독한 구두쇠가 되었답니다. 빨리 돈을 모아 내 집을 마련하고 싶었고 사랑스러운 세 딸도 잘 키우고 싶었거든요. 아빠는 왜 콩자반만 먹어? 왜 이 조개 안 먹어? 아빠는 원래 콩자반 제일 좋아해. 그러니까 생선은 우리 준이, 국희, 다빈이 많이 먹어. 전 아내와 자식들은 그래도 넉넉히 먹였을지언정 제 먹을 것엔 인색하게 굴었어요. 가끔 혼자 밥을 먹을 땐 밥만 간장이나 소금에 비벼 먹기도 했죠. 물론 저도 고기도 생선도 좋아했지만 저거 하나면 돈이 얼마냐부터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도 차마 사랑하는 내 가족, 특히 아이들에겐 궁상을 떨게 하긴 싫었어요. 아빠, 나 운동화 하나만 더 사주면 안 돼? 내 친구가 이번에 운동화 샀는데 그게 너무 예쁘더라고. 안 돼. 너 운동화 2켤레나 있잖아. 아이, 하나 더 사준다고 집 안 망하잖아. 망해. 이 아빠는 운동화 하나 사면 10년은 그거 하나만 신고 다니는 사람이야. 그렇게 한 푼 한 푼 우습게 보다간 집 망하는 거 순식간이야. 내가 너희들만이 힘들게 자라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에 난 안 먹고 안 쓰더라도 너희들 건 필요하다면 웬만큼은 다 사줬어. 하지만 과소비는 절대 안 돼. 너희들도 절약하고 아껴 쓰는 법을 배워야지. 하지만 그렇다고 자식들을 오냐오냐 키우지도 않았습니다. 전 아이들에게 딱 필요한 것만 좋은 걸로 사주고 그 이상은 확실하게 선을 그었어요. 정 갖고 싶으면 집에서 청소를 대신한다든지 나가서 우유 배달을 하던지 해서 스스로 돈을 벌어 사게 했죠. 해주기 싫었던 게 아니라 돈이 얼마나 어렵고 귀한 건지 가르쳐주고 싶었던 거예요. 또 전 아이들의 미래를 위한 투자엔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줬습니다. 큰딸은 미술을 하고 싶어 했고 막내는 공부 욕심이 많아 온갖 가외를 다 받고 싶어 했어요. 아직 애들이 미성년자이니 자식을 잘 키우는 건 부모의 도리라고 생각해 전 아이들의 과외비, 학원비, 재료비 등엔 돈을 아끼지 않았죠. 세 딸 중 가장 얌전하고 착했던 둘째는 딱히 무언가를 하고 싶다던 꿈은 없었는데 그래도 공부를 열심히 해야 뭐라도 되지 않겠냐며 전 둘째의 공부도 팍팍 밀어줬습니다. 이후 전 대학에 간 큰딸의 유학 비용, 둘째, 막내 어학연수 비용과 대학 학비까지 전부 내주었어요. 내가 널 지원해 준 건 딱 대학 졸업까지다. 비록 내가 니들이 사달라고 졸랐던 사치스러운 옷, 가방, 먹을 거 이런 걸 전부 사주진 않았어. 그래도 너희들의 미래를 위해선 최선을 다해서 투자해 줬다. 그래서 이제 난 가진 돈도 별로 없어. 나랑 너희들 엄마가 안 먹고 안 쓰면서 모았던 돈, 부모의 땀과 노고가 지금의 너희들을 만들었다는 거 잊지 말아라. 앞으로는 한 푼의 지원도 없다는 걸 잘 알아두고 너희들 힘으로 열심히 살아. 딸들이 대학을 졸업하고 사회에 나갈 때 저는 더 이상의 지원은 없다고 딱 잘라 말했습니다.
평소 좀 깍쟁이였던 큰애와 막내는 입을 좀 삐죽였지만 늘 저와 아내에게 고맙고 미안해하던 둘째는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그동안 물심양면 지원해주신 부모님 은혜 나중에 꼭 갚을게요. 감사합니다, 아빠, 엄마. 맨날 부모한테 이래서 저래서 하면서 반말하던 녀석이 아이 새삼 좋은데 말은. 대학을 졸업한 뒤 큰딸은 괜찮은 회사의 디자이너로 일하기 시작했고 막내도 꽤 알아주는 회사에 들어갔습니다. 노력하긴 했지만 머리가 타고난 것도 아니고 공부에 크게 열의도 없었던 둘째는 무난한 대학을 졸업해 평범한 중소기업에 입사했죠. 그래도 어학연수를 다녀오고 나름대로 열심히 스펙을 쌓은 덕에 중소기업 중에서도 탄탄한 곳에 들어갈 수 있었다고 하더군요. 그렇게 시간이 흘러 저는 나이 딱 60의 직장에서 은퇴를 했습니다. 그리고 은퇴 자금에 그동안 아끼고 아껴 모은 돈을 더해 32평짜리 준신축 아파트를 구매했어요. 사실 아이들에게 말을 하진 않았지만 저는 재테크 공부를 해서 벌어둔 재산이 좀 더 있었거든요. 하지만 전 아내 말곤 자식들 중 그 누구에게도 제가 얼마나 돈을 벌고 모아뒀는지 얘기한 적이 없었어요. 첫 번째는 아버지의 마지막에 대한 트라우마 때문이었고, 두 번째는 집안의 재산 규모에 대해 알고 있던 형들이 집안을 말아먹은 기억 때문이었죠. 그 두 가지 경험이 제겐 뼈에 사무치는 교훈이 되었고, 그로 인해 전 돈에 대해 누구보다 조심스러운 사람이 되어버렸던 거예요. 주위에서 들어보니까 살던 데서 사는 게 우리처럼 나이 들어가는 사람들한테 좋다더라고요. 어차피 이 집 전세 주려고 했잖아요. 그냥 이 집에선 우리가 살고 그 집을 전세 주면 안 될까요? 원래 그 집은 아내와 이사를 가기 위해 마련한 거였는데요. 아내가 집을 계약하고 얼마 안 돼요. 그냥 살던 집에 살고 싶다더군요. 별로 어려운 일도 아니었던지라 저는 원래 살던 집 대신 그 집에 전세 세입자를 구했죠. 그곳이 투자 가치가 있는 곳이었기에 그냥 다시 되팔긴 좀 아깝더라고요. 그리고 그 해에 큰딸은 큰사위를 집에 인사시키고 결혼을 했습니다. 말했지? 우린 이제 노후자금 빼곤 돈 없다고. 대학에 유학까지 다 보내줬으니 더 이상의 지원은 없다. 너희들 힘으로 잘 살아봐. 저는 전에 말한 대로 한 푼도 결혼자금을 지원해주지 않았어요. 사돈댁도 사정이 좋은 편은 아니라 지원을 해주지 못하셨지만 어차피 딸도 벌만큼 벌었고 사이도 좋은 회사에 다니고 있었으니 걱정하지 않았죠. 그 뒤 둘째도 막내도 2년씩 텀을 두고 결혼했는데요. 그때도 마찬가지로 전 마음으로만 아이들의 행복을 빌어주었습니다. 전 아이들이 사회에 나오기 전까지 스스로에겐 자린고비였던 저로선 정말 해줄 만큼은 다 해줬다고 생각했으니까요. 아빠, 우리 남편 좀 예쁘게 봐줘. 매번 볼 때마다 못마땅하게 보는 것 같아서 괜히 내가 눈치 보이잖아. 솔직히 전 처음엔 둘째 사이를 좀 못마땅해 했습니다. 큰 사이도 막내 사이도 좋은 회사를 다녔었는데 둘째 사이는 집도 가난하고 직업도 셋 중 제일 별로라고 생각했으니까요. 둘째 사위인 에어컨 설치 기사였는데 집 형편이 큰 사이네보다 훨씬 어려웠기에 대학도 못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물론 둘째나 둘째 사이나 벌이는 비슷했지만 부모된 마음에 내 자식이 괜히 더 아까워 보이더라고요. 그런데 좀 겪어보니 둘째 사이가 사이들 중 가장 진국인 사람이었더라고요. 장인어른, 에어컨이 너무 오래된 것 같은데 바꾸실 생각 없으세요? 멀쩡한 걸 왜 바꿔? 뭐 자꾸 찬바람이 잘 안 나오긴 하는데 그럼 그냥 안 쓰고 선풍기 틀면 되지. 왜? 자네 회사에서 이젠 설치 기사들한테 에어컨 영업도 하라고 하나? 어른들 몸이 너무 차도 안 좋지만 그렇다고 너무 더워도 건강에 안 좋거든요. 걱정돼서 그러죠. 저는 초반엔 저도 모르게 둘째 사위에게 좀 퉁퉁댔었어요. 처음부터 마음에 안 들었으니 말투가 곱게 안 나가더라고요. 그런데도 둘째 사위는 늘 저와 아내에게 먼저 안부 전하라고 사위들 중 가장 자주 저희 집에 찾아와 우리와 가까워지려고 노력하더군요. 아내는 그 마음이 얼마나 예쁘냐며 처음부터 둘째 사위를 참 마음에 들어하고 저를 흘겨봤었죠.
그런 노력에 저도 서서히 마음이 열리던 어느 날, 사위는 저희 집 에어컨도 사비를 들여 바꿔줬어요. 아니, 비싼 걸 왜 나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그럼 사지 말라고 하실 거라고 집사람이 그러던데요. 할인 받을 수 있는 거 다 받아서 저렴하게 샀어요. 그러니까 마음 편하게 쓰세요. 정 미안하시면 앞으로 저 좀 예뻐해 주시면 안 될까요? 전 장인어른하고 정말 사이좋게 지내고 싶거든요. 사람 참, 괜히 돈 때문에 사위한테 잘해주는 장이 만드네 그래. 안 그래도 나 요즘엔 자네한테 잘해줬어. 이런 거 안 사줘도 된다고. 둘째는 다른 아이들보다 가장 형편도 고만고만했는데 그 마음이 너무 고맙더라고요. 게다가 종종 다퉜다며 투덜대던 다른 두 딸과 달리 둘째 딸은 사위와 다툰 적도 한 번 없다고 하더라고요. 애들 아빠 속이 얼마나 깊은데요. 게다가 절 늘 정말 귀하게 대해줘서 다툴 일이 없어요. 아버님이랑 아주버님 내에도 저한테 얼마나 잘해주시는데요. 내 딸을 공주 취급해준다던 사람을 어떻게 예뻐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게다가 둘째 사인 그 많지도 않은 월급을 쪼개 돈을 모아 아내가 지나가듯 한번 가보고 싶었다던 비싼 뮤지컬 공연을 예약해주기도 하고 제가 발목을 헛디뎌 골절로 입원했을 땐 정말 하루도 안 빠지고 병원에 와주더라고요. 휠체어 타고 다니면 충분한데 왜 자꾸 와? 그것도 쿠키도 없이. 우리 집사람도 매일 안 오는데. 집사람은 오늘은 애가 열이 좀 나서 못 온 거예요. 장인어른 심심하실까 봐 그렇죠. 가뜩이나 구두쇠인 분이 병원비 나가서 속도 엄청 아프실 거잖아요. 그래서 재밌게 기분 좀 풀어드리려고 오는 거죠. 아휴, 내가 정말 생돈 나가는 것만 생각하면 화딱지가 나긴 해. 그래도 자네도 주말엔 좀 쉬고 싶을 텐데. 제가 여기 온다고 힘들 일이 있나요? 여기서 장인어른이랑 수다 떨면서 쉬는 거죠, 뭐. 오늘은 무슨 얘기 해드릴까요? 아, 저번에 제가 고등학생 때 치킨 배달 아르바이트 하다 만난 진상 손님 말하다 말았었죠? 그 뒤가 더 골 때리는데 잘 들어보세요, 장인어른. 아무리 친자식이어도 정말 그렇게 매일같이 병문안을 오진 못했을 겁니다. 사람이 그렇게 어찌나 다정하고 속도 깊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저도 아내처럼 서서히 둘째 사이를 가장 예뻐하게 됐죠. 반면 큰 사이와 막내 사이는 갈수록 실망스럽더군요. 우선 큰 사이는 처음엔 그래도 제법 살가울 때가 있었는데요. 둘째 딸이 결혼하던 해 직장을 그만두고 스크린 골프 연습장을 차리더니 전보다 수입이 늘며 돈맛을 제대로 봤나 보더라고요. 그때부터 사람이 지나치게 사치라고 은근슬쩍 돈 없는 사람을 깔보는 등 너무 변하는 겁니다. 자네, 자네가 사치하는 거야. 자네 돈으로 그러는 거니 내가 말을 얹진 않았네만 돈 좀 있다고 다른 사람들 그렇게 무시하면 쓰나. 이 비싼 음식값에 서비스 비용도 다 포함인데 직원들한테 굳이 잘해줄 필요 있나요? 다 이런 서비스 누리려고 이런 데 오는 건데요. 사람은 남을 존중할 때 자신의 품격도 올라가는 거야. 그럼 입장 바꿔서 저 사람들이 자네 골프 연습장 회원으로 등록하면 자네한테 막 갑질을 해도 된다는 건가? 그건 어차피 저런 사람들 그만한 돈도 없어요. 편견 가지지 마. 돈 있다고 다들 자네처럼 으스대고 티내고 다니는 거 아니니까. 준이 너도 마찬가지야. 네가 뭔데 다른 사람한테 건방지게 손가락으로 명령을 해? 또 그런 모습 나한테 보여봐. 혼날 줄 알아. 남을 불편하게 만들던 사위 행동을 전 따끔하게 혼냈었어요. 사실 구두쇠인 저로선 사위와 그런 사위를 닮아가던 큰딸의 사치부터도 불만이었지만 꾹 참고 간섭하진 않았었어요. 그런데 남에게 피해를 준 행동은 그냥 두고 못 보겠더라고요. 그러자 큰딸 내외는 제가 불편해졌는지 점점 저희 집에 잘 오지 않았어요. 또 큰 사이는 처음부터 자기 처가엔 별 관심이 없이 자기 부모님만 챙기곤 했거든요. 큰딸은 처음엔 자기가 알아서 저와 아내를 그나마 챙기려 한 것 같았는데 큰 사이가 돈을 잘 보고 나선 마찬가지로 자기 시댁만 챙기더라고요. 너무 서운해하지 마, 엄마, 아빠. 알잖아. 나 다니던 회사에서 문제 생겨서 안 좋게 그만뒀던 거.
그게 업계 소문이 좀 안 좋게 나서 전보다 안 좋은 조건으로 지금 회사도 겨우 다니고 있는 거야. 그렇게 내가 아쉬운 입장인데 남편이랑 시댁에 조금이라도 더 잘 보여야지. 참, 자식 키워봤자 아무 소용 없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그렇다고 굳이 우리한테 뭐라도 더 해와라, 집에 자주 와라 하고 말하기도 뭐한 일이라 아내와 그저 씁쓸해할 수밖에 없었죠. 막내 사인 집도 어느 정도 살고 직장도 좋았지만 지켜보니 절대 손해를 보지 않으려 하는 타입이었습니다. 사돈댁은 장사를 하셨는데 그래서인지 사위에게 항상 계산기를 먼저 두드리며 살라고 가르치셨다네요. 사위가 직접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두 분은 저랑 형 결혼할 때도 딱 5천만 원씩만 지원해 주셨어요. 손주가 태어나면 손주 보는 기쁨이 얼마나 크겠냐면서 그 값을 미리 주는 거라고 하시더라고요. 사위는 명절에도 우리의 생일에도 늘 빈손이었어요. 기껏 해봐야 3만 원 정도 하는 케이크 정도가 최고의 선물이었죠. 그래도 초반엔 좀 사위 노릇을 하는 신용을 하더니 저희 집에서 뭐가 나올 것 같지 않자 발길이 굉장히 뜸해지더군요. 심지어 나중엔 바쁘다는 핑계로 명절엔 저희 집엔 오지 않는 적도 있었습니다. 그나마 딸은 손주를 데리고 왔었지만요. 막내딸도 좀 깍쟁이 같고 이기적인 면이 있었는데 막내 사이를 만나니 그런 면모가 더 강해지는 것 같더군요. 처음엔 자신이 따로 용돈을 챙겨주거나 선물을 하곤 했는데 나중엔 이러는 겁니다. 이 집값 비싼 서울에서 더 좋은 아파트로 이사 가려면 열심히 돈 모으고 노력해야지. 아빠도 구두쇠처럼 살아봐서 이해하지? 우리 시부모님한테 잘하는 거야. 시부모님은 돈이 좀 있으시잖아. 그래서 남편이 부모님께 미리미리 잘해야 나중에 떨어질 것도 많다고 하더라고. 딸들이야 저와 아내가 말하지 않았으니 우리에게 꽤 오래됐던 그 아파트 말고 좋은 아파트 한 채가 더 있었다는 것도 노후자금 재산이 조금 더 있었다는 것도 전부 몰랐습니다. 그랬으니 이기적이고 자기 실속만 생각하던 사위들이 저렇게 행동했던 거죠. 큰딸과 막내도 점점 그런 사위들을 닮아가며 한통속이 되어갔던 거고요. 너무 서운했지만 그래도 그 애들이 자식돌이를 아예 안 하던 건 아니었기에 우린 착한 둘째네를 보며 위안 삼았습니다. 그런 둘째는 한동안 힘든 시간을 보내야 했는데요. 그건 두 손주 중 작은 손주가 이제 막 돌이 지났을 때 둘째 딸이 유방암 판정을 받았기 때문이었어요. 너무 걱정 마, 엄마, 아빠. 수술 받고 항암이랑 방사선 치료 병행하면 충분히 나을 수 있어. 유방암은 완치율도 높대. 아직 제 눈엔 어린아이 같은 딸이 암이라니 눈앞이 깜깜해지더라고요. 그래도 딸의 말대로 다른 더 무서운 암이 아닌 유방암이 찾아온 게 차라리 다행이라며 애써 불안을 진정시켰죠. 그 뒤 딸은 직장을 그만두고 수술을 받은 뒤 치료를 시작했어요. 그 힘든 시간 동안 사위는 혼자 외벌이를 하며 딸의 치료비를 대고 두 손주를 키웠죠. 심지어 딸은 약 9개월 동안의 치료를 마친 뒤에도 약해진 몸이 잘 회복이 안 되어 2년 넘게 집과 병원을 오가며 쉬어야 했습니다. 이거 밖에 백서방, 밖에서 밥 굶고 다니지 말고 든든하게 먹고 다녀. 괜찮은데요, 장인어른. 이거 번번이 죄송해서 내 딸 때문에 고생하는 사람한테 내가 이 정도도 못 해주겠나. 항상 고맙고 미안하네. 아닙니다. 제가 더 능력이 있는 놈이었으면 좋았을 텐데 제가 오히려 죄송하고 감사합니다. 저와 아내는 고생하는 사위를 위해 병원비도 보태주고 한 번씩 사위의 손에 돈도 쥐어줬어요. 아무리 제가 구두쇠라고 해도 딸이 아프다는데 어떻게 가만히 있었겠어요? 보험비가 나오긴 했다지만 그래도 사위 혼자 외벌이를 하며 딸의 간병까지 해야 했는데요. 저와 아내는 손주들도 자주 돌봐주며 어떻게든 힘들게 사는 둘째네를 도와주려고 노력했죠. 다행히 둘째 딸의 건강은 시간이 흐를수록 아주 많이 호전되었어요. 그렇게 둘째는 한 번씩 병원에서 검사를 받으며 다시 직장 생활을 시작했답니다. 하지만 생각보다 재취업이 잘 되지 않아 둘째는 처음 암을 선고받은 지 무려 4년 만에
겨우 직장을 구할 수 있었죠. 그동안 자네가 정말 고생 많았네. 아닙니다, 장인어른. 서로 아프고 힘들 때 기대라고 있는 게 부부잖아요. 제가 당연히 할 고생이고 전혀 힘들지 않았어요. 이렇게 겨우 둘째네에 대한 걱정을 덜어나 했더니 이번엔 저희 집사람에게 불행이 찾아오더군요. 딸이 취업을 하기 전부터 조금씩 시름시름 앓던 아는 결국 병원에 입원까지 하게 되고 말았어요. 그렇게 투병을 시작한 아내에게 저를 제외하고 역시나 가장 지극정성이었던 건 바로 둘째 내외였습니다. 엄마, 오늘은 좀 기분이 어때? 장모님, 밖에 날씨가 좋아요. 제가 휠체어 밀어드릴게요. 바깥 공기 좀 쐬고 올까요? 아내는 급격히 기운을 잃어가더니 나중엔 걸을 힘도 없어 주로 휠체어를 타고 다녔어요. 딸과 사이인 자주 찾아와 그런 아내를 산책도 시켜주고 저와 교대로 아내 곁에 붙어 밤새 간병을 해주기도 했죠. 특히 사위에게 고마웠던 게 저희 딸이 아이들을 보느라 오지 못하면 혼자서라도 와서 간병을 하더라고요. 예전에 내가 입원했을 때도 그러더니 자네는 어쩜 이렇게 속이 깊은가. 부키가 암투병할 때도 자네만큼 지극정성이 보호자가 없다고 간호사가 놀라더라고. 깊긴요. 그냥 전 가족을 지키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지금도 그렇고요. 아시죠? 저희 어머니 제가 23살 때 세상 떠나신 거. 그때 투병하는 어머니를 곁에서 지키면서 얼마나 기도했는지 몰라요. 제발 저희 어머니를 데려가지 말아달라고요. 그때 기억 때문에 가족이 아프면 어떻게든 더 잘하고 싶더라고요. 사위는 자기 자신이 가족을 잃기 싫어서 그런 거라고 말했지만 그게 곧 가족에 대한 애정 아니겠습니까? 친부모도 아닌 장모의 간병을 그렇게 진심으로 해주는 것이 정말 고맙더라고요. 정작 큰딸내외와 막내딸내외는 둘째 사이만큼 자주 오지도 않았는데 말입니다. 심지어 다른 사이들은 아내가 투병하는 동안 딱 3번, 2번 정도 왔었어요. 그리고 아내는 투병을 시작한 이듬해 결국 눈을 감고 말았죠. 둘째가 병원에서 이젠 완치에 가깝다는 이야기를 들은 지 얼마 안 된 어느 하창한 날이에요. 여보, 평생 고생만 하다 이렇게 빨리 가버리면 난 미안해서 어떡하라고. 아직 70도 안 된 나이로 구두쇠인 제 옆에서 고생만 하다간 아내에게 너무 미안했습니다. 뚝뚝 떨어지는 눈물이 도저히 주체가 되지 않았죠. 그렇게 아내를 떠나보낸 제가 걱정됐는지 둘째 딸과 사이는 손주들을 데리고 저희 집에 정말 자주 찾아왔어요. 고맙다 쿠키야. 고맙네 백서방. 다른 자식들은 바쁘다면서 어떻게 지내냐는 전화도 한 통 없는데 너희 둘밖에 없구나. 그렇게 둘째네가 신경 써준 덕에 전 아내를 잃은 마음을 서서히 추슬러 갔습니다. 반면 큰딸내와 막내는 아주 코빼기도 보이지 않더라고요. 심지어 바쁘다며 제 생일에도 오지 않았었죠. 그러던 어느 날 전 오랜만에 친구 녀석과 통화를 하며 푸념을 했습니다. 사는 게 참 그래. 돈에 한이 맺혀서 그렇게 재산을 불리려고 아등바등 살았는데 아내가 죽고 나니까 그게 다 무슨 소용이었나 싶더라고. 나중에 아내 곁으로 따라갈 때 그걸 다 싸가지고 갈 것도 아닌데 말이야. 그건 그렇지. 돈만큼 중요하면서도 허무한 게 또 없어. 그러니까 말이야. 어차피 나 눈 감으면 다 자식들에게 갈 돈인데 나한텐 그리 필요도 없는 거 미리 자식들한테 증여나 좀 해줄까 봐. 물론 나 쓸 돈은 남기고 전엔 스스로 살아가게 하는 게 옳은 건 줄 알았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애들 결혼할 때 한 푼도 안 도와줬던 게 미안하기도 해서 말이야. 지금 생각한 건 아니고 집사람 보내고 나서 이런저런 생각 많이 했었어. 증여? 설마 그걸 골고루 다 나눠주려는 건 아니지? 너한테 제일 잘하는 자식들한테 많이 줘야지. 네 큰딸이랑 막내딸은 너한테 그렇게 소홀하다며. 너 알지? 내가 자식들 넷한테 미리 재산 증여해줬는데 한 놈만 빼고 지금은 다 나 몰라라는 거. 줄 때만 우리 아버지 부모님이지?
휴고 나면 막대 먹은 놈들 많어. 친구는 아내를 보낸 뒤 마음도 생각도 느슨해져 있던 제게 저런 말을 해주더라고요. 당연히 그 말이 맞다고 생각했죠. 다른 애들과 달리 둘째 내가 저와 아내에게 얼마나 잘했는데 재산을 똑같이 나눠준답니까? 심지어 큰 사이와 막내 사이인 얼굴을 본 지도 반년이 넘었더라고요. 같은 서울 바닥에 살았는데도요. 저는 고민에 빠졌습니다. 큰딸내와 막내딸내에게 그래도 조금이라도 재산을 줄 것인가, 아니면 아예 한 푼도 주지 않고 어려운 둘째네만 도와줄 것인가 하고요. 결국 전 확인을 해보기로 했어요. 큰딸 내외와 막내딸 내외가 그래도 최소한의 자식된 돌인 있지 않은 아이들인지 떠보기로 한 거죠. 그래서 전 사이들에게 거짓말로 문자를 한 통 보냈습니다. 오늘 내가 말기암 판정을 받았네. 길면 6개월, 짧으면 3개월이라고 하는데 너무 무섭고 외롭더라고. 그래서 말인데 누가 날 남은 3개월만 좀 데리고 살아주면 안 되겠나? 딸들한테 물어봐도 되지만 자네들 의견도 중요하니 이렇게 묻네. 그리고 그 결과는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우선 사이들이 딸들에게 연락한 건지 큰딸과 막내딸이 바로 제게 전화를 걸었더군요. 아빠, 아빠 시한부 선고 받았다며? 진짜야? 그럼 치료도 안 되는 상황이래? 그래. 어떡해. 근데 아빠, 우리 집은 좁기도 하고 아빠 모시긴 좀 그래. 아픈 아빠를 간병하면서 놔둔 남편도 직장은 어떻게 다녀. 미안해. 그냥 호스피스 병원 같은 데 알아봐. 그 정도 병원비 낼 돈은 있지? 아빠, 진짜 얼마 못 산대? 이게 무슨 일이야. 근데 아빠, 만약 우리가 아빠 모시고 살게 되면 아빠 집 한도는 우리한테 다 주는 건가? 아니, 집에서 아빠 돌보려면 내가 휴가 같은 걸 써야 될 텐데, 그럼 그만큼 손해보는 거니까. 그런데 딸들은 제게 미안해하는 척하면서 돈 문제부터 생각하더라고요. 물론 현실이야 중요하지만 딸들의 머릿속엔 오로지 돈뿐인 것 같았어요. 그래서 서운한 마음에 니들은 돈 얘기 아니면 말을 못하냐고 역정을 내며 끊어버렸죠. 그리고 잠시 뒤 사이들은 제게 전화도 아닌 문자로 이러더라고요. 전 일이 바빠서 장인어른 모시고 살긴 힘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편찮으시다고 자식들한테 피해줄 생각부터 하시면 어떡해요. 다들 일하는 사람인데 병원에 조용히 입원하실 생각을 하셔야죠. 아무튼 죄송합니다. 장인어른, 집사람이 그러는데 장인어른을 모셔도 장인어른 집 한도는 저희를 다 죽인 곤란한 듯 하셨다면서요? 3개월이면 짧은 시간도 아닌데 저희가 너무 손해 갔네요. 죄송하지만 저흰 장인어른 모시기 힘들 것 같습니다. 제가 너무 바쁘기도 하고 장인어른이 집에 계시면 편히 쉬지도 못할 거예요. 전화도 아닌 문자로 보낸다는 말이 저렇게 괘씸하더군요. 장인도 부모인데 어떻게 제게 말을 저렇게 하나 싶더라고요. 거절을 할 수는 있어도 말이 아다르고 어다른 건데 자식들에게 피해를 주니 손해니 하는 말은 너무 상처가 되더라고요. 한편 둘째 사이만이 제게 전화를 걸더니 바로 둘째 딸과 함께 집으로 뛰어오더군요. 장인어른, 어떻게 되신 거예요, 대체? 아빠 뭐야? 갑자기 암이라니. 내가 겨우 완치됐더니 이젠 아빠가 왜 아파? 저희가 그동안 더 신경 써드렸어야 했는데 죄송해요, 장인어른. 어디 병원 다녀오셨어요? 다음 진료는 잡으셨어요? 그땐 저희랑 같이 가요. 병원에서 뭐래요? 당장 치료 받재요? 치료 시도해 볼 순 있대죠? 제발 그렇다고 해주세요. 장모님에 이어 장인어른까지 이렇게 허무하게 보내드릴 수는 없다고요. 우선 짐 싸세요. 저희 집으로 우선 가요, 장인어른. 사위와 딸은 정말 말 그대로 오열을 하며 쉴 새 없이 묻더군요. 저는 그럼 그들의 눈물을 손수 닦아주며 차분히 말했어요. 됐다. 밥들 먹었니? 밥 먹으러 가자. 네? 밥이요? 그래, 우리 뭐 먹을까? 우리 소주나 한잔하지. 아빠,
무슨 소주야? 아빠, 말기암 판정 받았다며? 맞아요, 장인어른. 이 상황에서 갑자기 소주라뇨? 저는 황당해서 눈물도 쏙 들어간 사위와 딸을 잠시 물끄러미 바라봤어요. 그리고는 더 숨길 것도 없이 솔직하게 털어놨죠. 미안하다, 쿠키야. 미안하네, 백서방. 그건 사실 자식들하고 사이들 시험 한번 해본 거였네. 근데 역시난 역시나더라고. 역시 믿을 만한 사이도 딸도 자네랑 둘째뿐이었어. 자, 우선은 카세. 오늘 내가 자네 좋아하는 한우 사줌세. 네? 거짓말이었다고요? 시험이라니, 이게 무슨... 딸과 사이는 더더욱 황당함을 감추지 못하더군요. 전 그런 그 애들을 우선 한우 식당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그리곤 주문을 한 뒤 덤덤히 더 자세한 이유를 말해줬어요. 장인어른, 진짜 괜찮으신 거죠? 거짓말 하시는 거 아니죠? 아이, 정말 거짓말이었다니까. 미안하네. 아까 말했듯이 그냥 시험을 한번 해보고 싶었어. 그동안 아내 보내고 나서 생각이 많았네. 쓸쓸하기도 많이 쓸쓸했지. 부모는 사람 아닌가? 정성으로 키워놓은 자식들한테 부모도 관심 받고 싶고 애정도 바라는 거야. 그런데 큰애네랑 막내네 하는 걸 보면 부모인 난 어떻게 되든 신경도 안 쓰는 것 같아서 그 애들이 최소한 날 부모라고 생각하는지 최소한의 싹순이 있는 애들인지 시험해보고 싶었네. 그런데 자네 말고 다른 사이들은 그리고 다른 딸들은 날 눈꽃만큼도 생각하고 있지 않다는 걸 이번 기회에 확실히 알았어. 저는 씁쓸하게 조금 전의 일을 이야기해 주었어요. 사위와 딸은 예상보다 더 이기적이었던 그들의 말을 전해 듣고 입을 떡 벌렸고요. 저는 또 요즘 뉴스에서 돈 때문에 일어나는 부모 자식 간의 흉흉한 사건들을 자주 접한 것도 이런 행동을 해보게 된 이유라고 덧붙였어요. 그런 사건의 주범인 자식들처럼 내 딸들 사이들이 악독한 애들일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았네. 다만 그런 그들처럼 그 애들이 나를 오롯이 딱 돈을 기준으로만 보고 있나 궁금했던 거야. 아무리 자기들 실속만 챙기기 바쁜 애들이라지만 그래도 날 생각하는 마음이 최소한은 있나 궁금했던 거지. 하지만 그 결과는 너무 실망스럽기 짝이 없었네. 그리고 그런 그 애들과 달리 한달음에 달려와서 당장 같이 집으로 가자던 자네랑 쿠키한테 내 얼마나 고마웠는지 몰라. 저도 이제 나이가 든 건지 저도 모르게 눈물이 한 방울 또르르 흐르더군요. 딸과 사인 당황해서 얼른 제 눈물을 닦아주었죠. 저는 그런 그 아이들의 손을 잡고 정말 고맙다고 너희들이 진정한 내 자식이고 사이라고 말해주었어요. 자, 백서방, 한잔 하게나. 쿠키는 운전해야 되니까 마시지 말고. 아니다, 그냥 너도 한잔 하거라. 이 아버지가 대리비 내주마. 네? 아버지가 대리비에 돈을 쓰신다고요? 고마운 너희들에게 아이 그깟 대리비가 아깝겠니? 그리고 나도 이젠 너무 아끼지 않고 날 위해서도 쓸 땐 쓰며 살 거다. 날 돈으로만 여기던 네 언니, 네 동생을 위해서도 그렇게 돈을 썼었는데 정작 나 자신을 제일 아껴줘야 할 내가 나를 제일 홀대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 이젠 이 아빠도 그러지 않으려고. 그날 전 조금은 유치하게도 그런 거짓말을 했던 절 이해해주고 상처받은 제 마음을 위로해주던 둘째 딸과 사위와 함께 오랜만에 거나하게 취할 정도로 술을 마셨어요. 그리고 다음날 전 나머지 두 사위에게 다시 문자를 보냈죠. 자네들 마음 잘 알았네. 난 이제 날 가장 위해주고 생각해주는 사위한테만 더 신경 쓰기로 했네. 물론 딸들한테도 마찬가지야. 아빠인 내가 시한부 판정을 받았다는데도 전화만 딱 걸고 마아보지도 않는 애들한테 앞으로 나도 딱 그 정도만 할 걸세. 자네들도 내 딸들도 날 진짜로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게 해줘서 정말 고맙네. 아, 내가 암에 걸렸다는 말 자네들이랑 딸들을 떠보기 위한 거짓말이었네. 사이들은 그 문자에 아무런 답장조차 하지 않더군요. 딸들만이 제게 전화를 걸어
기가 차다는 듯 짜증을 냈죠. 아빠, 심심해? 심심하면 나가서 소일거리라도 해. 무슨 그런 거짓말을 해. 뭐, 이젠 우리 말고 국희랑 제부한테만 신경 쓰겠다고? 그렇게 해, 그럼. 너도 다빈이도 내가 왜 그랬는진 끝내 별로 궁금해하지도 않는구나. 그래, 그럴 거다. 자식만 부모를 홀대할 수 있는 줄 알아? 부모도 자식 가려가면서 홀대할 수 있는 거야. 이건 다 너희가 자초한 일이니까 나중에 후회하지나 마. 큰딸과 막내딸은 벌써 제게 치매라도 왔냐며 신경질적으로 말하곤 전화를 끊더라고요. 하지만 그로부터 한 달 뒤 사위들과 딸들은 저희 집에 찾아와 애원을 하고 야단법석을 떨게 됐습니다. 제가 그들의 전화도 문자도 받아주지 않았더니 아예 집으로 달려와 난리를 치더라고요. 왜냐고요? 아빠,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어떻게 국기네한테만 그런 비싼 아파트를 주냐고. 그럼 우린. 맞습니다, 장인어른. 이건 너무 불공평하죠. 저희도 똑같은 자식이고 사위인데 왜 자식을 차별하세요? 그건 바로 제가 전세 주고 있던 아파트를 둘째 딸과 사위에게 증여해줬기 때문이었어요. 마침 세입자의 계약도 끝났을 때라 전 아직도 사정이 좋지 않아 전세살이를 하고 있던 둘째와 둘째 사위에게 그 집을 주었던 거죠. 그 애들에겐 충분히 그럴 자격이 있었으니까요. 반면 저를 우습게 여겼던 둘 딸내에겐 국물도 없었죠. 그걸 또 어떻게 알고 큰딸내와 막내딸내가 절 찾아와 난리를 쳤던 겁니다. 왜 자네들이 백서방이랑 똑같은 사위인가? 왜 쟤네가 둘째네랑 똑같은 자식이야? 둘째는 평소에도 나랑 내 안사람한테 그렇게 잘했어. 자네들 장모가 아플 땐 친자식보다도 더 지극정성으로 간호해주고 저번에도 곧장 달려와 날 모시겠다고 했네. 그러니 당연히 내가 더 챙겨준 거지. 이서방, 자네 어디 입 있으면 말해보게. 자넨 우리 막내랑 같이 잘 사는 자네 부모한테만 잘하지 않았나. 자네도 그렇게 양가 부모를 타르게 됐는데 왜 나라고 그러면 안 되나. 그건 장인어른께 그런 큰 재산이 있는지 몰랐을 때죠. 좀 알아봤는데 그 아파트 처음 사실 때보다 집값도 많이 올랐다면서요. 맞아, 아빠. 그걸 알았으면 우리가 아빠한테 진즉 더 잘했지. 큰언니랑 난 나중에 아빠 아파트만 자매들끼리 셋이 똑같이 나눠 가지게 될 줄 알았단 말이야. 왜 더 재산이 있다고 말을 안 했어? 맞아, 아빠. 야, 박국희, 제부. 두 사람 미리 알고 있었던 거 아니야? 맞지? 그래서 아빠한테 그렇게 잘했던 거지? 그날은 마침 둘째네도 절 보러 집에 와 있었는데요. 큰딸은 아주 눈에 쌍심지를 켜곤 그 애들에게 따지더라고요. 하지만 둘째 딸은 코웃음을 치며 자기 언니에게 소리쳤죠. 몰랐거든? 옛날부터 맨날 이거 사달라 저거 사달라 징징댔던 건 언니랑 다빈이었지. 난 그런 적도 없었어. 부모님을 꼭 돈이 있어야지만 챙겨야 하는 거야? 그런 썩은 정신머리 자체가 문제인 거야. 언니도 형부도 다빈이 너랑 제부도 다들 좀 부끄러운 줄 알아. 평소엔 조용했던 둘째가 오죽 화가 났으면 저런 말을 할까 싶더라고요. 둘째 사이도 화가 난 표정으로 사이들과 딸들을 노려봤고요. 그러자 이번엔 사이들이 제게 매달리며 징징대는 겁니다. 장인어른, 사실 제 사업장 요즘 정말 힘들어요. 아시다시피 요즘 골프 연습장이 우후죽순 계속 생겨나고 있잖아요. 그래서 회원도 줄고 지금 적자에 시달리고 있다고요. 장인어른 분명 다른 숨겨둔 돈 있으시죠? 네? 제가 앞으로 잘할 테니까 그거라도 좀 빌려주세요. 네? 장인어른, 저희 부모님이 좀 잘 사시긴 해도 자식들한테 막 돈 퍼주고 그런 분들이 아니에요. 지금 사는 집도 다 대출인 거 아시잖아요. 저도 대출금 갚을 걱정 없이 좋은 집에서 편안하게 좀 살고 싶어요. 대체 아파트는 언제 사서 가지고 계셨던 거예요? 저는 장인어른이 돈이 그렇게 많으신 줄도 모르고 알았으면 제가 진즉 잘했죠. 제발 저희한테도 기회 좀 주세요. 네? 제가 생각보다 돈이 많았다는 걸 알자 그제야 그놈들은 태세를 완전히 바꿨던 겁니다. 하지만 전 콧방귀도 끼지 않았죠.
오히려 전 차가운 목소리로 대꾸했습니다. 기회? 난 그동안 자네들에게 잘할 수 있는 기회를 충분히 줬네. 지난번 내 거짓말은 그래도 내가 자네들과 내 딸들에게 주려고 했던 마지막 기회였네. 그걸 날린 건 자네들과 저 애들이야. 준이, 다빈이, 잘 듣거라. 난 지금 살고 있는 이 집과 남은 재산도 앞으로 니들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전부 둘째네만 물려줄 거다. 아니면 전부 사회에 기부해버릴 거야. 자네들도 잘 들었지? 그러니까 오늘부터 다들 둘째네한테 시기 질투하거나 무슨 헐짓거리라도 하면 날 함부로 하는 거라고 생각하고 가만두지 않을 줄 알아. 이번 기회에 네 사람 다 자기 행동 좀 잘 돌아보라고. 제 말에 네 사람은 울상을 짓더라고요. 솔직히 전 이미 다른 자식들에게 뭔가를 줄 생각이 별로 없었어요. 다만 제가 아파트를 증여해 준 일로 애들이 둘째를 못 사게 굴까봐 그런 으름장을 놨던 거죠. 그랬더니 그 뒤 어떻게 됐는지 아시나요? 그제야 큰딸 내외와 막내딸 내외는 남은 콩고물이라도 얻어먹고 싶어서 제게 그렇게 잘하는 척을 하더라고요. 사위들은 둘째 사위에게 어떻게 장인의 마음을 얻을 수 있는지 그렇게 전화를 걸어 묻고 귀찮게 했다네요. 지금은 그때로부터 2년 정도가 지났는데요. 둘째는 지금 제가 준 아파트에서 손주들과 함께 아주 잘 지내고 있답니다. 절 볼 때마다 정말 감사하다, 열심히 살겠다, 꼭 은혜를 갚겠다고 말하는데 그 말에 전혀 거짓이 없다는 걸 알기에 너무 예쁘고 기특해하고 있어요. 한편 큰 사이인 골프 연습장을 접었습니다. 망하기 직전 제게 그렇게 도와달라고 부탁했지만 전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죠. 진짜 저 죽을 맛이라고요. 제가 망하면 장인어른 딸인 저희 집사람도 힘들어지는 건데 정말 안 도와주실 거예요? 자넨 죽을 맛이라지만 내가 전에 정말 죽을 위기라고 했을 때 자넨 눈 하나라도 깜빡했었나? 봐, 할 말 없지? 큰 사인 제 말에 유구무원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결국 지금 큰 사인 다시 직장에 들어가 직장 생활을 하고 있어요. 나이도 있어 전보다 훨씬 규모가 작은 회사에서 전보다 훨씬 좋지 못한 조건으로 들어갔다고 하더라고요. 큰딸은 그런 얘기라며 절 은근하게 원망하듯 징징댔는데 그런 소리 할 거면 오지도 말라고 해버렸죠. 그래도 큰딸 내외는 제 눈밖에 날까봐 계속 찾아와서 알랑방귀를 끼고 있어요. 특히 사이가 말입니다. 장인어른, 요즘 아프신 데 없으세요? 혹시 입원할 일 생기시면 꼭 백서방이랑 이서방 말고 저 부르세요. 저. 왜? 백서방이 나 간호해줬던 것처럼 자네도 그러려고? 필요 없네. 내가 자네를 위해서 또 아프기라도 해야 되나? 큰형님은 그걸 장인어른께 말이라고 하고 계세요? 장인어른, 집에 뭐 손볼 거 없으세요? 제가 손재주 좋은 거 아시죠? 어디 고칠 일 있으면 말씀만 하세요. 됐네. 이미 고칠 건 백서방이 다 고쳐줬어. 그냥 귀찮으니까 찾아오지나 좀 말게. 그게 날 위해 주는 거야. 그리고 그건 막내딸 내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애들은 오지 좀 말라는데도 일주일에 한 번씩 찾아와 사람을 귀찮게 만들고 있어요. 전화도 그렇게 해서 귀찮아서 안 받은 적도 태반이죠. 막내 사이인 큰 사이와 경쟁이라도 하는 마음이 모양인데 참 쓸모없는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변한 딸들과 사이들의 행동이 전혀 고맙지 않고 마음도 전혀 변하지 않았거든요. 다 오직 돈 때문에 그러는 걸 잘 알고 있으니까요. 물론 살아가면서 돈도 정말 중요한 건 맞습니다. 하지만 돈이 있어야만 부모고 돈이 없으면 나 몰라라는 그 애들의 본심에 저는 정말 크게 실망했었어요. 고작 돈이란 놈 때문에 가족 사이가 이렇게 엉망이 된 걸 보면 가끔은 참 심란하기도 합니다. 살아보니 돈이라는 건 사람을 이롭게도 하지만 사람을 끊임없이 옳지 않은 길로 유혹하는 요물 같은 존재이기도 하더라고요. 현혹돼선 안 되는 두려운 존재지만 또 절대로 없어서는 안 되는 양면적인 존재가 바로 돈이더라고요. 그래서 안타깝지만 사람은 평생 그 양면 사이에서 중심을 잘 지켜나가기 위해 스스로와 싸워야 하는 것 같네요. 그렇지 못하다면 사람은
돈보다 더 중요한 것, 나를 사랑해주던 사람의 실망을 얻고 영영 그 사람의 마음까지 잃게 될 수도 있으니까요. 돈은 잃고 나면 그 빈자리가 바로 드러나지만 사람의 마음이 떠난 공백은 서서히 길면 수년, 수십 년에 걸쳐 드러나는 법입니다. 그때 뼛속 깊이 후회해봤자 이미 지난 일은 돌이킬 수 없다는 걸 사연을 마무리하면서 말씀드리고 싶네요. 부디 저희 둘째네를 제외한 자식들과 사위들이 그 진리를 깨닫고 그릇된 마음의 길을 벗어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전 이만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여러분의 가정에 항상 평화가 가득하시길 바랄게요.